온도 조절기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이 호흡기 자체가. 그런데 이 면역력의 기본이 정말 좋은 공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선모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혹시 그 빗자루질 할 때 먼지가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빗자루질 확 하면 어떻게 돼요? 먼지 다 날리잖아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선모도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지 잘 쓸어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젖어 있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마른 기침 계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선모가 젖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젖게 만드는 방법, 물을 항상 섭취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물을 마셔야 물이 좋은 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코웨이 같은 경우는 인제 물에 대해서 교육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좋은 물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항상 교육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좀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물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다리가 아파서 물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자기는 화장실을 못 가 다리 아파서 화장실을 못 가니까 물을 안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음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 게 저는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인제 뭔가 질병명에 대해서 막 이렇게 판정을 하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질문지를 통해서 질문하고 그다음에 어떤지 인제 체크하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수분 부족형 치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걸리기 싫으면 물을 마셔 줘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제 그 우리 뇌를 끄집어내 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탁 뜨면요. 진짜 떠져요, 두부처럼. 그 정도로 말랑말랑한 게 이 뇌거든요. 그런데 두부 장사들이 있잖아요. 이 두부가 으깨지니까 어디에 띄어서 팔아요? 풀무원 두부 사 보니깐 어디에 떠 있어요? 물에 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뇌도 물에 떠 있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 수분이 가장 많은 장기 중에 하나가 거의 80%가 물로 되어 있는 이 뇌, 여러분. 이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 물이 필요하고 이 몸 전체의 털에 점액을 만들기 위해서도 바로 이 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 필요하다니까 바로 물을 드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러면 어 치매 걸리면 나는 편하죠. 하지만 치매에 걸린 내 몸을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라고 하면 한꺼번에 막 3 컵씩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소변량만 많아지고 절대 바른 물 먹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마신 물이 세포 안까지 잘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목을 축이듯이 마시면 돼요. 목을 축이듯이 계속 옆에 놔두고 마시게 되면 절대 소변량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빠져나가지 않고 내 몸속에 계속 그 수분이 인제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고거 기억하시면서 면역력의 기본도 물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선모해서 이런 꽃가루도 걸러 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천식 같은 거 요런 것들의 적이 바로 진먼지 진드기죠. 그런데 이 진먼지 진드기가 진짜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어두컴컴하고 영양분이 많은 곳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딜까요? 우리의 입이죠, 입. 그래서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자면 여기 진먼지 진드기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침구를 정리해 주지 못하고 청소해 주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들을 또 먹고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매트리스도 렌탈로 하는 것이 더 면역을 위해서 훨씬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감염병의 분류 이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전염병으로 부르다가 2010 년도부터는 감염병으로 고쳐서 부르기 시작했다. 누군가한테 전염을 시키면 전파를 하면 전염병이라고 하고 감염병은 감염으로 인해 병이 나는 것
그래서 감염병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거기서 남한테 옮기는 거를 전염병이라고 불러요. 네,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교재에는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감염병의 분류에서 보면요. 이게 1종, 2종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1급, 2급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1급 감염병일 때 신고를 해야 돼요.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유행 즉시 신고해야 되는 병. 그러면 여러분 신고 어디에다 하면 될까요? 보건복지부요? 보건복지부 바빠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건소에 하면 돼요. 보건소. 감사합니다. 황윤희님. 최하진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감염병이 1급, 2급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외운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대학생들 시험에는 이런 것들 나옵니다. 하지만 계속 바뀌는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1급 감염병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이거 참고로 이제 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 병원체, 숙주, 환경. 그러면 다음 중 질병 발생의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병원체, 2번 숙주, 3번 환경, 4번 뭐? 답은 뭘까요? 4번. 4번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자로 뜻만 풀어보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병원체, 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 여러분, 병의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 그러면 우리 세균, 바이러스, 바로 병원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숙주는 뭐냐면 머무를 숙, 주인 주. 머물게 해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기생충이 있다면 이 사람 몸이 숙주가 되는 거죠. 강아지, 고양이, 걔네들도 머물게 해주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생충이나 뭐 세균 이런 것들이 머물게 해주는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걔네들도 숙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환경.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더 전파할 수도 있고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에 너무 약하다. 그럼 끓여버리면 되죠. 네, 그런 환경들이 전염병 발생의 요건들이다. 그러면 지금은 한번 외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체, 숙주, 환경 이렇게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미생물이 아주 작은 생물, 이 미생물이 어떻게 살아가는 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영양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안 외우셔도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미생물? 세균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그런데 곰팡이 보신 적 있으시죠? 곰팡이는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곰팡이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요새 귤철이어가지고 귤을 한 박스를 샀어요. 근데 이 귤에 곰팡이가 끼었어. 그러면 아침에도 귤을 봤구나. 네. 박영규님,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곰팡이를 보셨군요. 네. 귤에 곰팡이가 딱 끼어 있는데, 만약에 엄청 차가운 곳에 냉장고 안에 넣어놓은 귤은 잘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미생물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리고 얘를 슬라이스를 썰어가지고 건조기에 말려버렸어. 어떻게 돼요? 습도를 없애버린 거죠.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미생물은 습도에도 영향을 받는구나. 그리고 곰팡이가 먹는 영양소가 없으면 거기에 생기지 않습니다. 뭔가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생존의 기본 요소 1번 온도, 2번 습도, 3번 영양소, 4번 질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답은 4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답해 주셔서 최하진님. 네. 그러면 이제 병원체가 어떻게 전염병이 이제 남한테 옮겨지는지 그 과정이 있는데요. 1번 병원체는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숙주를 침범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미생물. 여러분 근데 그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세균도 있고요. 리케치아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쯤 되는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충, 효모, 곰팡이, 버섯, 해충, 십이지장충 이런 것들을 모두 병원체라고 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병이 일으켜진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살고 있는 장소, 저장되는 장소를 장소 소자를 써서 병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병원소 중에 환자는 저 사람 감기 걸렸네? 근처 안 가야지? 표시가 나요. 그런데 무서운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에요? 균은 갖고 있는데 균 배출해서 남한테 옮길 수 있는데 표시 안 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보균자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보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위명숙님 너무 감사합니다. 답해 주셔서. 네, 그래서 이분들 증상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네, 그런 것들. 그럼 요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복균자가 보기에 있다? 요거 체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요. 병원서로부터 탈출을 해서 딴 사람한테 옮길 수 있죠. 탈출을 해서 호흡기계로 탈출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요새 입 가리고 기침하라, 뭐 마스크 꼭 해라 이거 다 너무나 이제는 익숙해지고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소화기계 탈출 있어요. 어린이집에 뭔가 뭐 수족구 병이 옮겼다. 뭐 이렇게 되면 같은 화장실을 쓴 사람들끼리 그런 병들이 되게 많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이 세균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이제 소변, 대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기계 탈출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공중 화장실 관리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집에서도 전염병이 옮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이 옮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나의 변을 보는 그런 곳들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스스로 살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데 기억나시죠? 네, 그거 기억하시면서 요새 같은 세상에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서 네, 코웨이 비데. 네. 그러면 세균에 의한 경구 감염병, 요거 살모넬라 타이피균은 감염에 의해 신체 전반에 걸쳐서 감염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인데 여러분 이 장티푸스라는 것이 세균에 의한 경구 감염병이라는 거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거 기억하시면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티푸스 네 세균에 의한 경구 감염병. 요게 아마 안 적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약간 쓰는 시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잠시 이렇게 있거든요. 살모넬라균 어디에 많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달걀 껍질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달걀 드실 때 그냥 드시지 마시고 물로 한번 씻어내고 그렇게 해서 익혀서 드시는 게 살모넬라균에 감염 안 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빨간색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문제에서도 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인성 감염병의 특징에 속하는 것은 1번 수인성 감염병이 뭐예요? 네, 물로 감염되는 거죠. 물로. 원인균은 인공배지에서 증식하지 않는다. 2번 환자 발생이 폭발적이다. 3번 급수지역과 환자 발생 지역은 다르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4번 잠복기는 식품계 감염병보다 짧다. 수인성 감염병의 공통적인 특징. 아프리카 생각하면 엄청 쉽습니다. 물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이거든요. 4번일까? 짧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는 물은 누구나 먹어야 돼. 물로 인해서 감염돼.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은 모든 사람들이 진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맞아요. 우리 정영국님 감사합니다. 바로 2번 환자 발생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도 보면 물에 의해서 전부 다 발생이 그 지역 전체가 다 감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의 특징은
환자 발생이 폭발적이라는 거. 2번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파가 되어서 탈출을 했으면 전파되어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숙주로 침입을 해요. 그럼 그 사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침입했을 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감염이 되고 감염이 안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나한테 왔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감염이 안 돼요. 감염 안 되는 사람은 면역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 감염이 딱 됐어. 감염이 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감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수성? 어머, 아니 감수성 풍부한 사람은 가을에 낙엽만 봐도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시지만 면역에 있어서도 감수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말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뜻해요. 똑같이 지나갈 수 있는데 외부의 바이러스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병에 걸려버리는 것을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렇다는 거. 그러면 이제 검역이 있는데요. 요새는 해외여행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이게 없을 텐데 여러분 많이 해외 이제 여행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여행지를 떠난 날로부터 잠복기 동안 그 사람들이 있는 장소, 그러면 신고하는 증상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들 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설명이 나오고 밑에 보기가 검역이 있다면 그걸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평상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감염병으로 주로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감염병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1급 감염병, 2번 2급 감염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검역 감염병 이렇게 돼 있으면 3번 검역 감염병을 선택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조금 예시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봤고요. 네, 뒤로는 조금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면역 중에서는요, 능동 면역이 있고 수동 면역이 있는데요. 우리 능동태, 수동태 이거 기억나시죠?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그 병을 알아버렸어. 그래서 면역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홍역 같은 거. 수두 같은 거 알았어. 네. 그다음에 예방으로 이제 예방 접종을 맞아서 그 스스로 앓게 만들어서 예방하는 그런 인공 능동 면역도 있고, 그런데 수동 면역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서 얻어서 되는 거.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은 엄마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모유 수유나 태반을 통해서 부여받는 면역인데요. 그래서 4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모유 수유 및 태반을 통해 부여받은 면역으로 4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이 면역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연 수동 면역이구나. 엄마로부터 물려받는 것.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생충으로 넘어가서요. 기생충, 예이 기생충 같은 놈아! 이러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네, 남한테 들러붙어서 사는 사람을 기생충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미잘과 흰동가리는 서로한테 도움을 주어서 공생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머리니는요, 사람한테 붙어서 막 피도 빨아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니까 우리 아이 가지신 어머님들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내 아이 내 뱃속에 10개월 동안 내 영양분 다 빨아먹었잖아요. 뭐예요? 어머, 기생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뭔지 봤더니 근데 그때는 기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 기생은 다른 종족끼리만 써요. 같은 종은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기생충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태적으로 분류하는 것도 있고 어디에 기생하는지에 따라서 내부, 외부 기생충으로 나뉘게 되는데 원생동물처럼 생긴 원충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염을 일으키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일으키는 이렇게 생긴 기생충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이 이제 좀 여성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염이잖아요. 한 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자꾸자꾸 밑이 가렵거나 이러면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그쪽을 자궁 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다음에 하나 더는 유산균 섭취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우리 몸에서 보호하는 장기는 다 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피부 뭐예요? 약산성이죠. 약산성. 그리고 위는 어때요? 위 같은 경우도 산성으로 위산으로 덮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먹어도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돼 있는 음식을 먹어도 곰팡이가 끼어 있어도 먹더라도 위산에서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여성만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생명이 태어난 그런 자궁은요. 들어가는 길이 산성으로 되어 있어요. 네, 질은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청결제 쓰실 때는 거의 다 산성 제품이죠. 그런데 유산균이 거기에 덮여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혈당이 올라가서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 유산균은 산을 좋아하는 균이지 당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다 죽여버려요. 내가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 밀가루로 만든 음식, 흰 가루로 만든 음식 있죠. 떡볶이, 뭐 잡채, 튀김, 순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달달한 다방커피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계속 먹다 보면 거기 있는 유산균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너무 좋은 방법은 유산균을 따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몸에 채소나 과일이 유산균이 증식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걸 먹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드는 방법, 그게 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신욕이나 좌욕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반신욕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하진님, 네. 그리고 선충이 있어요, 여러분. 선 모양으로 생겼대요. 아침부터 이런 것들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요. 우리 공부니까요. 네. 요충, 아이가 있잖아요. 그 침대에 누워 자는 걸 보면 아이가 요충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있는데 애들 보면 계속 항문 가렵다고 계속 항문 긁는 애들 있거든요. 요충 감염된 경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손을요, 바지 안으로 넣어서 절대 긁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긁어가지고 이제 그 손으로 엄마한테 뭘 줘. 그러니까 엄마도 그 요충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아빠한테 줘. 아빠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감염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아이들 그 항문 주위에 돌면서 기생충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종족 번식. 애들 계속 가렵게 만들어서 딴 사람한테 전파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감염될 수 있으니 엄마들이 많이 봐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증상은 가려움증, 그리고 진단은 거기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딸려서 나와요. 고루타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흡충이 있습니다. 흡은 빨아들이다라는 뜻이죠. 흡입하다. 간흡충, 폐흡충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용어가 더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간 디스토마 들어보셨어요? 그죠? 폐 디스토마. 그쵸? 여러분 디스토마라는 말은요. 디는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스토마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어머, 입이 두 개가 달렸네. 아, 잘 빨아들이겠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흡충이구나. 그런데 간흡충은요, 붕어, 잉어 같은 민물고기 이런 것들 먹었을 때 그 안에 있던 이 흡충이 들어와서 감염되는 거고, 폐흡충은 가재나 참깨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여러분 근데 문제는 어떤 이 폐흡충도 간흡충도 그 자리에 있으면 괜찮아요. 폐에 있으면 별로 우리 영양분만 빨아먹지 뭐 우리 인체에 뭐 엄청 치명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재 참깨를 먹은 친구가 한 입을 그러니까
언어가 마비가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간장게장을 먹었는데 거기서 폐흡충이 감염이 돼서 그게 뇌까지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이제 나중에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거해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주변에 보면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모를 기생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만 잘 먹으면 이런 거 감염될 일이 없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는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가 있는데 이거 잘 익혀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에서는요, 소 간이 판매 금지예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일본 친구가 있는데 맨날 한국에 오면 그렇게 광장시장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간이 먹고 싶다고. 근데 그거 잘못 먹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대요. 우리나라는 되게 신선하게 판매를 하지만 그것도 이 기생충들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내 몸이 좋지 않고 면역이 떨어지면요, 기생충을 죽일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건강하신 분들은요, 소고기 덜 구워 먹어도 이거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위산에서. 상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위산을 딱 꺼내가지고 비커에 담아놨어요. 거기다가 내 손가락 하나 댕강 잘라가지고 넣잖아요. 아침부터 무슨 이런 예시를. 근데 이래야지 기억이 엄청 잘 남더라고요. 딱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뼈까지 다 녹아. pH2가 산성 이 정도 되는 게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저 실험할 때 청바지에 pH 이 정도 되는 황산을 떨어뜨렸는데, 염산과 황산을 떨어뜨렸는데 청바지에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위는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위를 싸고 있는 점액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인데, 만약에 여기 구멍이 뚫렸다, 위염, 좀 더 심해져서 위궤양이 됐다. 그 말은 위산이 그 위를 먹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다 소화시켜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위산은요, 강력해야 여러분들의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의 위산이 강력하지 못해요. 곰팡이, 세균, 그 다음에 기생충 들어와도 바로 죽여버리는 그런 강력한 사이여야 되는데 강력하지 못해요. 왜 강력하지 못하냐? 바로 죽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어떤 게 죽어있는 음식이에요? 유통기간 긴 음식들. 햇반이 잘 죽어있을까요? 엄마가 갓 지은 밥이 죽어있을까요? 햇반은 그 안에 덜 썩게 만들려고 효소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즉석식품, 이런 것들. 우리 아이들 그런 것들 먹고 자라지 않나요? 효소가 하나도 없어. 왜냐면 유통기간을 늘려야 되니까 다 죽여버렸거든요. 다 죽어있는 음식들이에요.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위산이 자기만으로 부족한 거야. 그래서 위산이 너무 묽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생충을 죽일 힘이 없어지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음식들, 색색깔 음식들, 그런 것들 많이 먹는 것이, 조리해서 먹는 음식들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조충은 여러분 나중에 발견되고 나면 사람 거의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근데 해부하려고 딱 사람을 열었더니 장에서 3m까지 길어나서 우리 장에 붙어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 중에 기생충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좀 약간 후진국에서는 이 기생충 다이어트라고 해서 덜 익힌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아주 위험하죠. 네, 아주 위험한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꼭 씹어서, 네,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날것의 음식은 안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회나 이런 것들도요. 그럼 기생충 예방 원칙, 뭘 깨끗하게 씻자? 손을 깨끗하게 씻자. 그리고 야채류는 흐르는 물에 바로 씻는 게 아니라 수용성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물에 담궈놨다가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좀 씻어주도록 하면 훨씬 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조리되고 가열된 걸 먹는다, 이런 것들 쭉 넘어가서요. 우리 이제 위생 수칙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고위험군 예방 수칙이 떴어요. 그런데 고위험군이라는 뜻은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여러분, 그럼 누구예요?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임신부 돼 있어요. 65세 이상,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주의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부는 왜 면역이 떨어질까요? 인체적으로 내 뱃속에 다른 단백질 덩어리인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면역이 너무 높으면 이 아이를 다른 예분 물질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면역 자체를 아예 몸에서 딱 낮춰버려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임산부들이 우리가 감기약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면역의 기본, 무슨 순환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체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 먹지 않고 평소에 체온을 잘 높여서 관리하면 임산부들도 안전하게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반신욕 요거 되겠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혈액순환 맞습니다. 박민자님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서요. 결핵균에 의해서 만성 감염된 건데 결핵은 요새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최근 20대 결핵 환자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핵균은요 원래 못 사는 나라에서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원인을 봤더니 영양실조였어요. 다이어트. 그래서 침범된 장기에 따라서 증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남. 우리는 폐결핵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폐에 감염되면 기침을 하겠죠. 그런데 장결핵도 있습니다. 장에 결핵균이 감염되면 설사를 하거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침범된 장기에 따라서 증세가 어떻게 나타난다?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여러분들 너무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초집중하고 계셔가지고, 네. 올백 나오겠습니다. 이제 불임. 요새는 불임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난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목이 약간 막혀가지고. 이 난임은 임신이 어렵다라는 뜻이죠.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도 불구하고 답이 여기 있네요.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한다. 그럼 보기 중에서 1년, 2년, 3년. 감사합니다, 최지연님. 네, 물 드시면서 하시래요. 네, 감사합니다. 1년 있으면 그걸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해드렸더니 정말 저번에 똑똑한 코디분이 손을 다 드셨어요. 강사님,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몇 회인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일주일에 2, 3회 그걸 1년 동안 했을 때도 임신이 되지 않을 때 난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명이 탄생한다는 게 정말로 정말 어려운 기회라는 거. 그리고 여성분들은요. 여성분들의 생식기의 구조를 보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있죠. 따뜻하게 해주라는 뜻이에요. 자궁. 남성분들은요.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요. 시원하게 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거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그거 뭐지? 남성분들은 지금 제 눈앞에 남성분이 고개 아래로 한번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잠시 꺼졌죠? 죄송합니다. 네. 제 눈앞에 남성분이 보여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네. 사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만나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전혀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잖아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정자가 36.5도씨에서는 전혀
활동을 잘 못해요. 몇 도여야 되냐면 35.5도, 1도 정도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밖에 꺼내놨잖아요. 저는 자세히 안 봤는데 자세히 보면 주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뜨거워졌을 때 활짝 펴서 온도를 내리려고. 그리고 양쪽의 사이즈가 다른 이유는 환기가 잘 되라고. 그런데 요새 남성분들 어때요? 남성분들 꽉 끼는 스키니진 입고 다니는 우리 20대 남자애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그런 친구들 약간 그 임신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성분들은 자궁이 따뜻해야 아이를 더 잘 가질 수 있는 이런 몸이 되는데 애들이 다 너무 짧은 걸 입고 다니거나 정말 차갑게 다녀요. 우리는 지금 막 히트텍 입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아니 엄청 추운 겨울날에도 이제 그거 하나로 스타킹 하나 있잖아요. 스타킹 하나 신고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럼 남성분들은 반신욕 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발기가 되는 것들은 거기에 딱딱한 뼈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혈액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기부전인 환자들의 특성을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엄청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남성분들의 발기부전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혈액순환 자체가 남성분들은 순환이 잘 돼서 환기가 잘 되도록 만들고 여성분들은 자궁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내 몸이 아이를 잘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주고 여성분들은 갱년기에도 자궁이 따뜻해지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끝까지 49.7세에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오랫동안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두 분 다 반신욕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면서요. 갱년기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증상이 뭐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저희 뭐 안면 홍조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신경질 그리고 뼈가 약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닌 것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여성의 폐경 증상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손가락으로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표시해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뇌의 화학 반응이 변화하여 안면 홍조의 증상을 보인다. 2번, 신경과민과 건망증, 감정 기복이 심한 증상을 나타난다. 3번,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약해져 고울다공증과 심혈관 장애도 나타난다. 4번, 감기약이나 피부약에 함유되어 있는 항히스타민제는 이러한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네,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머, 다 맞추셨네요. 100점이다, 100점. 네, 감사합니다. 다 4번. 네. 4번 감기약이나 피부약에 함유되어 있는 항히스타민제는 이러한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죠. 여러분 항히스타민제 먹고 계신 분들 주변에 꽤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항히스타민제 되게 많이 먹고 계세요. 그 김주혁 씨 혹시 아시나요? 김주혁 씨? 김주혁 씨가 갑자기 이거 운전하다가 급발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의 혈액 검사를 했더니 항히스타민제가 검출이 됐어요.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누구시죠? 김무생 씨죠. 네, 김무생 씨도 원래 류마티스 폐질환인가? 그걸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면역은 유전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김주혁 씨가 항히스타민제를 먹었던 이유는 알레르기 때문에 먹었는데요. 항히스타민제 먹는 게 바로 알레르기를 낫게 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코로 뭔가 먼지가 탁 들어갔어요. 에취! 이렇게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채기를 한 이유는 먼지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먼지가 들어오면
어머, 내 몸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네 라고 뇌가 인식을 해서 히스타민이라는 가루를 분비해요. 그래서 가렵게 만들어서 밖으로 에치! 하면서 빼냅니다. 히스타민은요, 면역에 있어서 우리 몸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에요. 근데 항히스타민제는 뭐예요? 그 히스타민이 분비되지 않도록 만드는 약이에요. 근본적으로 알레르기 고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과하게 면역 반응이 올라올까? 과하게 재채기를 할까? 지금 비염인 사람 난리 나죠? 막 콧물, 눈물 다 빼잖아요. 왜 그렇게 과하게 될까? 그 이유는 이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골목길 가다가 강아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미친 듯이 짖어대는 강아지는 누구예요? 조그만한 강아지가 자기 공격할까 봐 계속 짖잖아요. 근데 엄청 자기가 덩치 크고 자기가 딱 듬직한 강아지는 어때요? 걔는 으르릉 이렇게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 면역이 조금만 하면 미친 듯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조그만 꽃가루 알레르기, 꽃가루 하나 탁 들어왔다? 내가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속해서 재채기하고 콧물하고 기침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내 면역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요, 네,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성인병과 노인건강관리에서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성인병과 만성질환 예방, 지금 동맥경화, 동맥이 경화, 딱딱해집니다. 요 뜻이겠죠. 그리고 당뇨병, 요 부분도 나오게 되는데요. 당이 소변으로 섞여서 나옵니다. 요 뜻이겠죠. 네. 그러면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드릴 텐데, 콜레스테롤이 원래 동맥경화가 생기는 원인이 노폐물이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중성지방이라는 게 높아지게 되면서 이 콜레스테롤의 이 동맥경화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좀 약간 통통하신 분들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없으세요? 엄청 말랐어. 진짜 말랐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분들은요, 절대 이거 고치지 않으면 절대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뭔가 보호하는 역할. 우리 혈액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렇게 철퍼덕 철퍼덕 파도 치듯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혈관 부분에 약해진 부분이 빵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터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반창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빡 받으면 얘네들이 반창고 역할로 혈관이 약해진 부분에 덕지덕지 붙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가 없다라는 거. 아까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말 좋은 방법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네, 마사지. 맞습니다. 마사지라는 거. 그리고 콜레스테롤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HDL 콜레스테롤 많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얘는 적으면 좋아요. 근데 얘네들 하는 역할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LDL 콜레스테롤은요, 내 그 간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혈관으로 끄집어내요. 그러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겠죠. 근데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 있는 것들을 청소해서 간으로 다 갖다 줘요. 예, 그렇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HDL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되고 그래야지 정상이 좋고 몸에 LDL 콜레스테롤은 어때야 돼요? 낮아야 된다는 거.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면요. H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돼요. 여러분들 움직이면. 네. 움직이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 그거 있죠.
그 운동기구, 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네,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높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여러분, 아까 제가 이거 영어 이름만 말씀드리고 한글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HDL 콜레스테롤은요, 한국 이름으로 하이 덴서티 리포프로테인 해서 고밀도예요. 고밀도 리포프로테인. 리포는요, 지질이라는 뜻이고 프로테인은 단백질이라는 뜻이잖아요. 지단백질. 아, 그래서 봤더니 이게 지방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네요. 뭘로 돼 있어요?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 비율이 훨씬 많고, 예, 훨씬 많다. 그 높은 밀도로 되어 있는 지단백질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라는,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저밀도 지단백질. 이게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그러면 얘는 청소하는 역할. 얘는 자꾸 간에서 끄집어내는 역할. 그래서 고밀도 지단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혈관 청소가 잘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1번 높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2번 높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3번 운동 부족, 과체중 및 복부 비만, 4번 당뇨병. 답은 몇 번일까요? 제가 높으면 건강에 좋은 게 있다고 했어요. 답은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답은 2번 드신 분이 계신데 약간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다른 것은 여러분 LDL 콜레스테롤 높으면요 동맥경화 돼요. 운동 부족, 동맥경화 되죠? 과체중, 복부 비만, 당뇨병 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내가 HDL 콜레스테롤, 이 높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높은 편이면 얘는 청소를 해준다. 혈관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